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계기로 재가동된 북미 간 대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장소가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개최지로 접근성이 좋은 베트남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차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정하고 노사와 공익위원이 2차로 구간 내에서 결정하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비서실장의 노영민 주중대사, 정무수석의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의 윤도환 전 MBC 논설위원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 개편에 조국 민진석이 빠진 건 분식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비상임이사 선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기가 지난 비상임이사 교체를 위해 공고를 내려고 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막았고 이후 교체된 임원 중 한 명은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환경특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독감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벌써 두 번째 불출석으로 법원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위해 부인장을 발부했습니다. KB국민은행 노조가 성과급 지급 등을 놓고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일 하루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북한과 미국이 곧 만나는 걸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회담 장소를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대책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재차 밝힙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국내 정치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지 발표를 예고한 겁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현재 북한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며 대북 외교를 다시 한번 자신의 업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anctions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and they will until we have some very positive proof. 트럼프 대통령의 장소 발표 예고로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우선 날짜와 장소부터 정한 뒤 실무 협상이 이어지는 형태로 조만간 일정이 구체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셧다운 관계로 실제 회담 장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수주일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항공기 비행거리 내에서 만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기가 갈 수 있는 거리를 뜻하는 듯한데 그럼 동남아 국가 중 한 곳이 되겠죠.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 요건으로 항공기 비행거리 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기의 이동 능력을 고려 1순위로 꼽은 겁니다. 1차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를 기준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베트남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으로선 하와이 등 비아시아권에 비해 이동 부담이 적습니다. 자국 대사관도 두고 있어 평양과의 연락이 용이한 것도 장점. 제재 해제와 함께 경제 개발을 원하는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 개방 모델에도 큰 관심이 있다는 것도 고려 요소입니다. 베트남 역시 고위 당국자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관심이 있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베트남처럼 개혁 개방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명분이 충분합니다. 베트남 외에도 북한에서 육로 이동이 가능한 몽골 울란바토르나 정치적 상징성이 큰 판문점도 여전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의 잠적 이후 취재진의 초인종에도 묵묵부답이었던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돌연 사진 6장을 게재했습니다. 오지 기자 보도합니다. 로마 도심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 있는 북한 대사관입니다.
북한 외교관들의 사무실이자 살림집인데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잠적이 알려진 뒤 일체 외부 노출을 피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만 해도 대사관 정문 게시판은 텅 비어 있었는데 돌연 A4 크기의 사진 6장이 새롭게 걸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윗줄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외교 활동 모습, 아랫줄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당시 기념 사진입니다. 조 전 대사 대리 잠적에 침묵을 이어가던 북한이 느닷없이 남북 정상회담 사진을 들고 나온 건데 불거지는 망명설이 자칫 북한 이미지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당년 남북관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또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이것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지 외교 소식통도 남북 협력과 교류를 전면 확대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 전 대사 대리의 잠적에 북한 당국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의도된 행동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31년 만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노사정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딱 정해왔는데 당장 내년 최저임금부터는 결정 과정이 2단계로 바뀝니다. 먼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 구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시피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노사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이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죠. 지금까지는 근로자 생계비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고용 수준을 포함한 경제 상황도 적극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천천히 오를 거라는 겁니다. 정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1,790원 대 7,530원.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사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입니다. 격차가 큰 만큼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경영계 전체와 민주노총이 빠진 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 32번 가운데 17번은 노사 한쪽이 빠진 채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구간을 설정하고 노사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상한선을 결정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당사자인 그 노동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은 최저임금이 제대로 오르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저임금 범위를 정하는 전문가도 노사정이 추천을 하는 만큼 지금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사회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 구간설정위원회에는 국회에서 차라리 이 부분을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가 강력 투쟁을 예고하면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상민입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인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인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1조 1천억 원을 배정하고 4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가 중소기업 투자에 나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싶다는 중소기업체 요청에 국제 제재만 해결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총출동해 경제 살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자유한국당은 경제단체를 초청해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상상황이라는 지적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도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2018년 기준으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적정 수준에 대해서 고민돼야 합니다. 경제단체들은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계도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 중순 대기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경제 살리기 방안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원래 오늘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인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초청 대상이었는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초청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와대는 별도로 일정을 마련할 거라고 했지만 소상공인 측은 건의하고 하소연하는 걸 정부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인이 모인 자리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초청해 대통령과의 만남을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참석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각 경제 주체 내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정부 여당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조만간 별도로 만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대기업, 중견기업, 또 소상공인, 노동계 이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대통령과 간담회에 이어 최근 출범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빠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미운 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하소연하는 걸 갖다가 반하는 거로 생각해서 대화조차 단절시키고 소통을 안 하려고 그렇다면은 결과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청와대 측과 협의된 부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업계 1위 KB 국민은행 노조가 내일 하루 총파업을 벌입니다. 은행 측이 거점 점포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고객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기종 기자, 노사 협상이 결국 그럼 불발이 된 겁니까? 주말부터 이어진 마라톤 협상에도 노사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후 4시쯤 끝내 협상은 결렬됐고 양측은 추가 협상 계획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노조원들은 이곳 잠실 학생체육관에 모여 잠시 뒤 9시부터 파업 전야제를 열고 내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사 양측은 성과급 규모는 기본급의 300%로 접점을 찾았지만 임금 피크제 적용 시점과 직급별 임금 상한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번 파업엔 직원 18,000명 중 10,0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노조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당시 있었던 파업 이후 19년 만에 총파업입니다. 국민은행은 고객 수만 3천만 명, 지점수 1,000개가 넘어 고객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은행 측은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마다 거점 점포를 운영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대출이나 외환 업무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노조 측은 내일 파업에도 노사 협상에 진전이 없다면 이번 달 말 추가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노사 양측이 밤사이 극적인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질 않습니다. 고객 불편도 불편이지만 평균 연봉이 1억 원인 은행원들이 돈 더 달라고 파업하는 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은행이 경영을 잘해서 이익이 는 게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이 늘었기 때문에 이익이 는 건데 이걸로 월급을 올려달라는 거거든요. 최민아 기자입니다. 국민은행이 지난해 3분기까지 거둔 순이익만 2조 800억 원에 달합니다.
노조 측은 전년 이익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직원들과 성과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측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직급별 임금 상한제 폐지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 하지만 양측의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에 달하는 은행원들이 고객 불편을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하는 게 공감을 못 얻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상 최대 실적 뒤엔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있는 만큼 결국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익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과도한 어떤 대출 이자의 수치라고 하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은행 역시 총파업이 강행되면 일부 영업점을 닫게 될 상황인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칫 전체 거래의 90%에 달하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대규모 혼란마저 예상됩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를 임명하는 등 개편을 단행합니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내정됐습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청와대 개편이 임박했다는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됐습니다. 신동호 연설비서관은 SNS에 글을 올려 임종석 비서실장이 떠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며 함께한 시절을 아쉬워했습니다. 임 실장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정리하는 분위기를 암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비서실장의 노영민 주중대사, 정무수석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임명하는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조 친문인 노 대사는 충북 청주가 고향인 3선 국회의원으로 집권 3년 차에 흐트러질 수 있는 청와대와 여권 분위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출마 예정인 권혁기 춘추관장 후임에는 유성화 제2부속 비서관이 이동하고 신지연 해외 언론 비서관이 김정숙 여사를 보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린 다음 곧바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임명되는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은 오는 10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첫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빠졌죠. 게다가 조국 수석이 이 와중에 사법개혁에 대해 SNS에 글을 올렸고 이건 안 그래도 화가 난 자유한국당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습니다. 전저인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 출석을 무사히 마친 조국 민정수석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법개혁 추진에 나섰습니다. 조 수석은 SNS를 통해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까지 청와대 특감반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조 수석이 이런 글을 올리자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조 수석을 쏘아붙였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인 듯 행세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하는데 정부 여당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달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이게 비서가 할 이야기입니까? 자유한국당은 문책용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며 민정수석 교체가 없으면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분식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참모진 개편이 아니라 이건 사찰 그리고 조작에 대한 문책용, 견책용 인사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 반면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조국 수석이 아니면 사법개혁이 어렵다며 조 수석의 유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군 인사 자료를 갖고 나갔다 분실한 청와대 전 행정관이 사고 당일 육군 참모총장과 카페에서 만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행정관도 대통령 수행 비서인 만큼 만남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야당은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인사 개입 의혹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2017년 9월 군 장성급 인사 자료를 분실한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전 행정관. 정 전 행정관은 당시 회의를 위해 군 장성 인사 자료를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정 전 행정관이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20분 동안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요청해 와서 육군 총장께서 본인의 인사 철학과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으로 압니다. 육군의 설명대로라면 군 인사 절차를 듣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최고 책임자를 불러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급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 수행비서라며 카페에서 만난 건 역시 꼭 격식을 갖춰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야당은 이런 만남 자체가 코미디라면서 청와대가 군 인사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참모총장을 그것도 집무실도 아니고 청와대 안도 아니고 바깥에 카페에서 절차와 과정 또 형식이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코미디 같은 일이기도. 정 전 행정관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 뒤 인사 자료를 분실했고 결국 책임을 지고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인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기가 지난 비상임이사 교체를 위해 공고를 내려고 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막았고 이후 교체된 임원 중 한 명은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환경특보가 선정이 됐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비상임이사 7명 중 3명은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엔 문제가 없었지만 임기가 지난 만큼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환경공단 전 관계자는 17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2차례나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새 이사 선출을 의결했지만 환경부에서 공고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게 돼 있는데도 사실상 묵살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초에는 오히려 환경부가 나서서 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6월이 돼서야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 이사들이 교체됐고 후임 가운데 한 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환경특보였던 최모 씨였습니다. 환경부 안팎에서는 임원추천위의 이사 선임을 막고 임원 사표를 종용한 건 모두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안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환경부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환경부의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검찰이 연일 문건 속 인물들을 소환하는 가운데 환경부의 인사 외압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지난해 9월 7일 해경은 해양경찰의 날 65주년을 맞아 정부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 수상자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시 구유 경고를 받았던 한 명을 문제 삼으며 부적절한 감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당시 민정수석실은 해경의 상훈 담당 직원을 조사하고 그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세월호 징계 대상자는 포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굳이 휴대전화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태우 수사관도 휴대전화를 감찰당해 논란이 됐었죠. 민정수석실의 휴대전화 감찰 방식을 놓고 그래서 말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감찰할 때는 어느 것만 콕 집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까지 다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출두하며 청와대 휴대전화 감찰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 공직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휴대폰 감찰을 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감찰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당사자 동의하에 임의 제출 형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해 전혀 다른 범죄의 기록까지 들여다볼 경우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감찰반이 외교부 직원 등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도 거론됩니다. 범죄 혐의도 없는 사람을 임의로 압수수색하는데 사실은 강제로 뺏는 건 잠깐만. 상당수 분들은 임의 제출을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임의 제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 받고 감찰 대상이 된 공직자가 청와대의 휴대전화 조사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것도 논란을 키우는 점입니다. 때문에 합법적 감찰 방식이라 해도 키워드별 제한 검사나 당사자 입회하에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걸 취하할지 고민하던 기재부가 취하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맞서 김동연 전 부총리 등 여권 인사들을 맞고발했고요.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유서를 쓰고 잠적한 사건 이후 기획재정부는 검찰 고발 취하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고발에 대한 취소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신 전 사무관의 건강 회복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도 오늘 공식 브리핑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나 철회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기재부 내부 방침은 고발 건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 취하가 신 전 사무관의 추가 폭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데다 고발을 취하하면 초반에 과잉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야당 측 정치 공세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 취하 여부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참여연대는 고발을 취하하라고 논평을 낸 지 하루 만에 신 전 사무관이 공익제보자는 아니라는 취지로 살짝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김동연 전 부총리를 비롯한 6명의 여권 인사를 국고손실죄 혐의 등으로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기재부와 자유한국당 양측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 배당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통계청이 통계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는 걸 검토하다가 논란이 되자 부랴부랴 철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조치라고 하자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한 겁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새로운 가계동향 조사에서 응답을 거부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조치로 채택해선 안 된다며 인센티브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질책이 떨어지자 통계청도 부랴부랴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정확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한 겁니다. 다만 조사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 현장 조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대해선 더 심중하게 고민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0년 80%를 넘던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은 지난해 72.5%로 하락하는 등 현장 조사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아예 이제 출입 자체가 제한이 되는 주택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통계 작성 불응 시 과태료 규정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일반 가구에 대해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법정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독감에 걸렸다고 하는데 결국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 5.18 단체와 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밟으며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을 즉각 강제 구인하라. 구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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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전 대통령은 끝내 재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0분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변호인은 전 대통령이 독감에 걸렸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은 2달 뒤인 3월 11일로 또다시 연기됐고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해서라도 반드시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다니지 말고 떳떳하게 법정에 서서 진위를 가려봅시다. 당신이 뭐 민주주의 아버지라고요? 오는 3월 11일 구인장 집행을 놓고 사법당국과 보수단체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강제 구인장이 발부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원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구인장이 있었지만 못 데리고 왔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만큼 팔을 붙잡고 끌어낼 수는 없었거든요. 이건율 기자입니다. 강제구인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 전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사자인 전 대통령의 의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출석을 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다입니까? 예. 아니면 의견을 들으신 건가요, 직접? 그렇게까지 물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한 측근은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증세가 심해 이를 하루에 10번 넘게 닦고 12.6 사건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며 출석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전 대통령이 다시 출석을 거부해도 구인영장을 집행할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전 대통령이 고령이란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재판 당시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강제로 데려오진 못했습니다. 심지어 본인 재판 출석도 거부해 골석 재판이 진행됐는데 전 대통령도 골석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 대통령이 막상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답변을 일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12.12 사태 재판 당시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법정에 직접 나타나 진술 거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곤열입니다. 얼마 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 50만 명에 200만 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었죠. 이를 반영하듯 유 이사장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 정작 본인은 정치를 하면 을이 돼야 한다며 정계 복귀설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자마자 화제의 중심에 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두 번째로 공개한 고칠레오, 이른바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코너에선 자신의 정계 복귀설을 일축했습니다. 이른바 을의 위치에서 아쉬운 소리를 하며 막중한 책임을 지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다 을이에요. 저만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다 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저는 안 맡고 싶거든요. 혹여나 대선 직전에 추대 움직임이 있더라도 본인은 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들어눕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어디 섬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를 만류했던 일화까지 공개하며 저술과 방송 활동 역시 생업을 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네는 정치하지 말고 글 쓰고 강연하고 그거 하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하지만 여권 내 유력 대권 후보들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정치적 파괴력이 큰 유 이사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80대 노 부부도 살해했던 겁니다. 김여현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시골 마을. 가방을 맨 남성이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30대 손모 씨가 아버지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기 직전 모습입니다. 며칠째 전화를 안 받은 게 와서 보고 방에서 텔레비 소리 나더리야. 근데 신고를 한 거예요. 손 씨는 지난해 7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해왔습니다. 평소 고향에 홀로 살고 있던 아버지와는 왕래가 없었지만 최근에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손 씨는 도주한 지 9일 만에 부산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손 씨의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도주를 하다 돈 때문에 지난 5일 인천에서도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그 제3자 명의의 여러 장의 카드와 도장이 발견되어서 그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 그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손 씨에 대해 종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달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된 배우 손승원 씨가 사고 직후 동승자인 후배에게 운전 책임을 떠넘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에도 음주 사고를 낸 만큼 가중 처벌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좌회전이 불가능한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해 앞범퍼까지 부서졌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줄행랑을 칩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된 배우 손승원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검거 당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손 씨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후배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이 운전자로 손 씨를 지목한 데다 후배 정 씨도 경찰의 추궁에 우물쭈물하자 결국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그 음주 사고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두려워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후배 정 씨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음주운전을 만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손승원 씨는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2019년) 새해 우리 국민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소통과 탈권위를 가장 강조했던, 그래서 지지율 80%를 넘길 정도로 국민들의 아낌없는 응원을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요? 소박한 취임식, 직접 내각을 발표한 첫 기자회견,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 연일 화제를 낳았던 집권 초기. 당시 국민들은 대통령이 진짜 우리와 소통을 하고 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랜 기간 박근혜 정부의 불통 정치를 비판해왔기에 소통에 대한 신뢰는 더 컸죠. 하지만 집권 3년 차인 지금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제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도, 공직기강 회의에 민간인 사찰 등 연일 문제가 터져도 대통령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하다못해 해외 순방길, 기내 기자회견에서도 국내 문제는 묻지 말아달라며 거부를 했었죠. 또 소통과 함께 강조한 탈권위, 이를 위해 약속한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도 사실상 무산이 됐지만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만 한 전 대통령이나 아예 질문을 받지 않고 나서지도 않는 대통령, 뭐가 다를까요? 올 초 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개인 지지율은 60%였지만 국정수행 평가는 그보다 낮은
46%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랬다더라가 아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대통령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는 10일 국민들에게 실망이 아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점이었습니다. 세계 신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지상 최대 가전 IT 전시회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력과 제품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자존심 대결도 치열합니다. 올해는 어떤 놀라운 기술이 나올지 이상주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야경이 화려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나와 있습니다. 매년 1월 이곳에서 열리는 CES는 몇 년 전부터 단순한 가전쇼를 넘어 우리 삶을 바꾸는 미래 산업 테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155개국에서 4,500개 기업이 참가하는데요. 이들이 보여줄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마이크로 LED 75형 스크린에는 각국 500여 명의 미디어가 몰릴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Last year, we unveiled our 146-inch micro LED display, The Wall. Tonight, I'd like to announce another evolution of micro LED. 스크린 비전으로 이번 CES에서 30개의 혁신상을 받은 삼성은 업계 최초로 애플의 아이튠즈와 에어플레이 2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크린이 돌돌 말리는 LG의 롤러블 OLED TV와 소니 중국의 8K TV도 업계의 관심입니다. 국내에서 스타트를 끄는 5G 기술도 이번 전시회의 주요 테마입니다. 미국 1, 2위 통신업체는 물론 SKT가 참여해 스마트시티와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5G가 바꿔놓을 세상을 소개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더 안전해진 자율주행과 생활에 한층 더 가까워진 인공지능, 로봇의 진화도 이번 CES에서 만날 미래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서울 강남 등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뛴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럼 아파트는 어떨까요?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만큼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수가 줄자 세수를 늘리려 한다는 비난도 나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동의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년 전 18억 원대에서 최근 23억 원으로 5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1년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8.03% 오르며 단독주택 6.59%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분은 고스란히 공시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반포동 아파트에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18억 4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0% 정도 높아집니다.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 1년 사이에 200만 원 가까이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서울 지역 내에서 그중에서도 강남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이 세부담 상한인 150%까지 적용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대 3배가 뛰는 단독주택 수준까지는 공시가격이 높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65에서 70% 수준으로 개별성이 강한 단독주택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공동주택 세대별 가격조사를 마친 뒤 적정성 심사에 들어가 3월 15일에 잠정 공시가를 소유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압박 수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 의미를 더 좁게 해석하기로 한 건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후 2년 보유 기간을 채울 때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1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마지막으로 처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순수하게 1주택만 보유한 기간만 쳐서 2년 이상이 돼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1가구 1주택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는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은 줄어든 반면 중과세율로 놀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거래를 더욱 위축시켜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물 자체가 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격 하락을 감지한 수요자들도 더 사지 않게 되고. 이 밖에 임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도 한 차례로 줄어드는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아고다나 부킹닷컴 등 해외 숙박 예약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 중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 제멋대로 결제가 되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체 측이 사용자 부주의를 언급하며 환불도 잘 안 해준다는 겁니다.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해외 숙박 사이트 아고다를 통해 예약을 하고 최근 일본 도쿄를 찾았던 김모 씨는 출국 당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밉니다. 당일날 확정된 예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취소 알림이 와서 다시 아고다를 통해 다른 숙소를 알아봤는데 황당하게도 예약도 안 한 숙소 2곳이 결제되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의 항의에도 아고다 측은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더니 언론사에 제보를 한다 하자 그제서야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뉴스 안 나가신다고 확답을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200불 더 넣어드릴게요. 그럼 괜찮으시겠어요? 백모 씨의 경우 또 다른 해외 숙박 사이트인 부킹닷컴을 이용했다. 얼마 후 엉뚱한 곳에서 카드가 결제되는 카드 도용 의심 사례를 겪었습니다. 쓰지도 않은 내역이 문자가 와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해보았는데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예약 사이트 피해 건수는 지난해에만 181건에 이릅니다. 문제는 본사가 해외에 있다 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이조차 무시한다는 겁니다. 국내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떤 시정명령이나 가중금을 부과해도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외국에 있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어렵고. 법도 상도위도 무시한 해외 숙박 사이트들의 횡포에 소비자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 폐기물의 90%가 일회용 기저귀입니다. 그런데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급등하고 있으니 결국 이건 환자들 부담으로 돌아올 겁니다. 비감염성 환자들의 기저귀라도 제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일회용 기저귀를 하루에 많게는 7, 8개를 씁니다. 층마다 모아놓은 기저귀는 대부분 대소변용. 전부 의료 폐기물로 다룹니다. 하루 평균 나오는 게 약 14박스 정도 되는데 그중에 95% 이상이 기저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이 불과 2년 만에 2배로 올랐다는 겁니다. 산업 폐기물보다 3배가량 비쌉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병원과 환자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은 1,450여 곳. 감염병 환자는 입원이 금지돼 있습니다. 요양병원들이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빼달라는 이유입니다. 요양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의료시설 폐기물도 일반 폐기물로 해달라고 좀 입법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느는데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부족하다 보니 수거업체도 고충을 호소합니다. 수도권에가 여기 4개밖에 없어요. 기사들이 3박 4일씩 밤을 새니까 그 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소각장 증설은 주민 반대로 번번이 막히고 있어 결국 환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프로농구가 팬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합니다. 어이없는 플레이로 눈을 감게 했다가 환상적인 퍼포먼스로 눈을 번쩍 뜨게 했다가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합니다. 김동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바운드를 하려던 최부경은 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인 줄 알고 잡은 건 상대편 김현민의 머리였습니다. 머리에 공 맞은 것도 모자라 상대에게 봉변까지 당한 김현민은 어안이 벙벙.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심판은 눈앞의 공도 못 봤습니다. 정효근의 슛이 백보드를 맞은 뒤 아스카가 걷어내 명백한 골텐딩인데 심판은 비디오 판독을 하고도 잡지 못했습니다. 눈 감고 귀 닫은 심판은 결국 심판위원장의 사과를 불러냈습니다. 펠프스는 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10개 중 단 1개 성공. 이상민 감독은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코트에 물병을 던진 관중은 모두의 눈을 찌푸리게 했고 선배를 깔고 누운 김진유는 박찬희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김선영이 모두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파고 또 파고, 넣고 또 넣고 혼자서 49점을 쏟아부으며 SK를 10연패 늪에서 구해냈습니다. 2004년 문경은과 우지원의 밀어주기 담합이 없었다면 국내 선수 최다 득점이 될 기록. 결과보다 과정이 더 눈부셨기에 김선영이 최고였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충북과 남부 지역은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그 밖에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에서도 오전 한때 나쁨 단계를 가리키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일시적으로 추워집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이 0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는데요. 모레 아침에는 서울이 다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충남 서해안에서는 오후 한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영하 6도, 춘천은 영하 11도를 가리키겠습니다. 호남과 제주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밤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영남 지역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출발하겠고 광주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람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대기도 건조한 터라 겨울철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수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세종시 국토부 청사안 건물 1층의 노상주차장.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두 겹, 세 겹으로 일렬 주차된 차량으로 다들 가로막혀 있죠. 빈 주차 공간이 몇 군데 있지만 진입이 아예 안 되니 장애인 운전자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얌체 주차를 한 사람들은 신년 인사회에 온 국토부 산하 단체장들. 장애인 전용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가 50만 원인데 과태료를 낼 만큼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지킬 건 지켜야죠.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